이제 새해에도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독도 다녀온 데 봤는데요. 예.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 매년 그래 100차례나 일본 수시선이 출몰을 하네요. 출몰을.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본은 이 독도의 수역을, 독도를 비롯한 독도의 수역을 예. 분쟁 지역화를 해야 됩니다. 예. 이를테면 저기는 지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다가 아무런 어떤 그 외교적인 항의,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속이 돼버리면 그냥 자신들이 그 국제사법재판소를 간다든지 하여도 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외교부에다가 항의 문서를 보내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보도에 한 100차례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3일에 한 번씩 정도는 이 순시선을 우리 영해로 집어넣죠. 그것은 뭐냐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영해인데 한번 들어가려고 했더니 불법 지배하고 있는 한국이 밀어냈다라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순시선이 간보도시 침입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침입 정도가 아니고 총격전도 벌어졌고 네. 북한하고는 실제로 총격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 순시선이 그만큼 강력합니까? 순시선이 이제 우리로 치면 해경 경비함입니다. 예. 이제 거기는 순찰할 순자 볼시자에서 순시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경비한다 해서 경비함이라고 부르는데 해상보안청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해경이에요. 네. 해경 경비함이 다니면서 일본은 영해가 우리보다 20배가 넓습니다. 아주 바다가 넓죠. 그래서 과거에 2001년도에 그 일본 가고시마 남쪽이죠. 가고시마현에서 이 북한의 당시에는 지금은 간첩선 이런 게 별로 없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간첩선이 많았습니다. 지금 영상이 준비되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01년도에 북한 천막이 일본 쪽으로 오니까 일본이 총격을 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간첩선이 침몰을 해서 거기에 타고 있던 간첩인지 아니면 실제로 간첩이었는지 아니면 민간인이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다 수중해로 들어간 익사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런 일이 우리한테서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요. 삼봉이 바로 이제 독도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그 독도의 옛말을 따서 삼봉호라고 이름을 지었고 저게 이제 5001함인데 그래서 5001함의 어떤 크기는 실제로는 6,800톤입니다. 아주 큰 배인데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조그만 우리나라는 당시에는 500톤 정도밖에 배가 경비함이 없었어요. 그 500톤짜리 경비함을 타고 독도를 갔더니 옆에 3,000톤짜리 일본 순시선이 들어온 겁니다. 그 보니까 덩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때 파도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파도가 치니 전부 다 이 멀미 때문에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는 일본 해상보안청 3,000톤짜리 배를 보고는 압도가 돼버린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바로 특별 해결을 해가지고 우리는 저 일본 배보다 더 큰 걸 짓자 해서 지은 배가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이제 바다 쪽도 있지만 하늘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항공자위대 정찰기가 침입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RF-4C라는 정찰기가 침입을 했네요. 예. 그 RF-4C는 정찰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투기였습니다. 예. 전투기 팬텀이라고 하는 전투기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RF-4C 있어요. 그 팬텀 전투기를 카메라를 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개량을 해서 정찰기로 쓰고 있는데 이 정찰기가 이제 우리 독도 영공으로 저 비행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독도 영공은 우리 한국의 카디즈, 즉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은 우리가 설정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설정한 것이에요. 미국이 과거 6.25쯤에 설정한 것인데 그 카디즈를 침범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들어오고 이 RF-4C 정찰기 같은 경우는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경비하는 그 경찰과 이 군대와는 좀 다르거든요. 군대가 남의 나라 영공을 침범하면 이것은 침략에 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격 행위는 없었지만 따라서 이것은 해상보안청 순시선, 즉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민간인이에요. 경찰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좀 들어온 거하고 이 군대가 들어온 거하고는 사안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 RF-4C가 계기가 어떤 레이더가 없겠습니까? 다 알죠. 일부러 들어와서 너희들 언제든지 우리는 이 독도의 영공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언제든지 틈이 있으면은 어떤 장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일본 군이 저렇게 정찰기로 침입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초계 비행을 하고 있던 우리 한국 공군의 초계기들이 우리도 그때 팬텀이었어요. 팬텀. 즉시 보내서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으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이런 어떤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저 영상도 충돌, 우리나라 배 해상 충돌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그 바디체크라고 해서 밀어내기를 하는데. 예. 사실 뭐 일본과 우리가 분쟁을 하면 중간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뭐 양쪽에서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겠죠. 자제를 하라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총탄이나 포탄을 발사하기까지는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미국과 일본은 동맹, 우리도 미국과 동맹, 우리와 일본은 긴장 관계. 그래서 미국이 중간에서 밤새도록 조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는 총탄이 교환되는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어떤 그 최근에 일본 내의 혐한 분위기 그리고 한국 내의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 계속되고 있고 비록 위안부 문제가 타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금 이견도 있는 중이고 그래서 어떤 그 일본의 이익에 의해서 군사적인 충돌은 국내 정치적으로 즉 아베 내각이나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하고 한번 충돌을 하는 것이 우리 선거에 이롭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독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독도를 우리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방면 과제는 이 실효적 지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제일 방면 과제다. 실제로 이제 일본 수시선이 북한하고 총격전도 했고 실제로 민간 일본 조사선 같은 경우에 침몰해서 다치면 군이 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민간 조사선의 뒤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들이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혹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우리 한국 해경이 총탄을 교환하게 되면 뒤에서 해상자위대가 언제든지 개입을 해서 미사일이나 포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진영을 짜고 있습니다.